관찰련 그 63회 정기학술대회 그 한국 근현대 사상의 비판과 재구성 세션 2의 일부 서열을 맡은 이병태입니다. 바로 반갑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외에 인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뒷문을 열고 그 늦게 오는 손님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일단 이 방에 들어온 분들은 저쪽으로 이동하실 수 없고요. 저쪽에서는 일로 올 수 있고요. 그렇게 하죠. 자, 그 첫 번째 발표를 그 김정철 선생님이 맡아주셨는데요. 대종교의 역사적 주체에 관한 연구, 한월과 아 개념을 중심으로 먼저 발표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일부 진행 시간이 1시에서 3시까지네요. 그래서 각 그 발표하고 토론 합쳐서 4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발표 30분, 그 다음에 토론 10분, 이 정도로 그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심포에서 정말 사회자가 할 일은 없고 그 발표 시간이나 토론 시간 초과됐을 때 그것만 제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죽비를 안 가져와서 아무튼 그 박수로 신호를 보낼 테니까 빨리 그 제 시간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 맡아주신 김정철 선생님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안 끄지 않아도 될까요? 지금 끈 겁니다. 아, 그래? 네, 대충 보여요? 네. 하나도 끌까요? 예,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정철입니다. 그 하철현 심포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돼서 많이 떨리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약간 확신을 가지고 이전에 저희 분과에서 책을 냈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생각보다는 난해하고 그리고 다른 학자들, 일단 노평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뭐 류용모라든지 신채호의 비교나 이런 부분이 좀 치열하게 그리고 좀 정밀하게 연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줬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론의 좀 핵심적인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는지요? 네. 네. 예, 전체 그 발제 그 구조는 첫 번째는 그냥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이 대종교 사상, 대종교 철학이라고 할 때 텍스트가 경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집중하는 거는 이 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회상경이라는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3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대에 그 활동했던 신채호나 뭐 정인보나 박은식이나 혹은 그 류영모 같은 그 훗날의 사상가들에 이렇게까지 다 비슷한 그 아에 대한 담론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이게 뭐 누가 먼저냐, 뭐 누가 더 뭐 원조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당대 지식인들이 이런 아 개념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지식인들이 전개했던 아에 대한 그 핵심 주제들이 한편은 종교적인 영성을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그래서 당시 신종교라든지 그리고 그 함석헌, 류용모로 대표되는 기독교식의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종교적 영성을 향하는 방면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박은식이나 신채호식의 역사적인 주체로서의 아를 전개하는 두 축으로 저는 전개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대종교의 이 삼아 개념 안에는 이런 두 가지 종교적 영성과
그리고 역사적 주체를 추구하는 두 가지 길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중적 의미라고 이 제목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론으로 하게 되면 하나는 이제 종교적 영성의 대상이 되는 대화로서의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마 개념 안에 삼교에 대한 비판, 그 역사적 성찰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일단 이런 식의 그 주제를 축을 잡아서 전개하지만 실제 발제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강점기에는 이런 아에 대한 담론이 많이 등장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 첫머리부터 이제 아와 비와의 투쟁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역사적 주체인 것이 거의 분명하죠. 예, 그리고 민족적 자아, 민족적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아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신채호는 이때 30년 이전에 이미 1908년에 이미 소와 대아를 구분하면서, 소아는 약간 육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부분이라면 이제 대아는 정신적이고 그리고 약간 이상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아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아마 발전시켜서 이런 역사적 주체로 이해한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는 뭐 신채호 연구하신 분도 계시니까 더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영모,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적 영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이런 류영모라는 사람이 이 얼라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얼라와 반대되는 말이 재나 혹은 몸나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라든지 현실적인 한계를 이겨내고, 그리고 얼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성령 혹은 영이라고 지칭하는 영성적인 나를 지칭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얼나로 귀의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의 기독교 신앙을 전개하는데, 이러한 지금 방식의 논의가 제가 볼 때는 대종교의 그 귀일, 지금 귀일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귀일한다는 말을 쓰면서 하나의 절대자로 귀의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의 종교적 태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실은 아라는 것은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았고, 보통 자기 자신이 속한 집단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자신을 지칭할 때 썼었는데, 그리고 개념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세기 전후로,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아가 많이 자주 포착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채호 유영모의 사례가 있고, 근데 이러한 이유가 뭐냐? 당시에 이제 국가와 개인의 관계, 왜냐하면 더 이상 유교적 국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 그리고 새로운 가치에 대한 어떤 고민 때문에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대종교 자체가 좀 낯서신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회상경이라는 경전을 이 서일이라는 사람이 짓게 됩니다. 서일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사에서는 상당히 기념비적인 인물인데, 특히 그 청산리 대첩이나 봉오동 전투를 그 승리로 이끌었던 그 주체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래서 뭐 북로군전서 총재를 역임하게 됐던 어쨌든 그 항일 무장투쟁의 거의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이런 종교적 교리를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일컬어지는, 이 사람을 말할 때 항상 말해야 되는 게 수전병행이라고 해서, 전쟁터에다가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항상 기도실을 따로 마련해서 이 대종교의 어떤 교리를 계속 서술했다고 전해지는 인물인데요. 그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어떤 무장투쟁의 현장에서 이러한 종교적 교리를 동시에 수행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아 중에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것은 이러한 대종교 특유의 3일 사상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이라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3이라는 인간 역사 세계로 내려와서 인간이 점점 타락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일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약간 그런 교리를 담고 있는데 회삼이라는 뜻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실의 모든 어떤 갈등과 타락의 현실을 극복해내고 다시 일의 세계로 귀의하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역사적 주체로서의 나 그리고 종교적 회귀 대상으로서의 나를 동시에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관련 연구를 보게 되면 그 이규성 선생님의 현대 한국 철학사론에 보게 되면 나철의 대종교하고 서일의 대종교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시 일독을 했었는데 상당히 이 사마 그리고 이 서일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전개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핵심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특히 그 자아관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자아관이라는 말을 써서 이제 불교로 대표되는 도가관, 그리고 도교로 대표되는 위화관, 그리고 유교로 대표되는 무화관을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게 각각 평등 자유 그리고 공동체 혹은 공적 원리를 지향한다고 해서 이게 결국 나중에 신규식이나 신체호의 이제 정치사상, 급진적인 정치사상의 원류가 된다고도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좀 간단하게 좀 갈무리하고요. 그리고 또 이찬희 선생이 쓰신 또 사마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상교 회통적 성격을 강조를 하셔서 사마의 사상적 근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경전에서, 그리고 도교에서는 어떤 경전, 그리고 유교에서는 어떤 경전에서 어떤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원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주체성의 고유한 의미 전개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교적 영성이나 역사적 주체 두 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보고 싶다는 그런 지금 의도를 가지고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는 신처가 말한 어떤 역사적 주체 성격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이제 하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교에 투신한 종교인들이 역사적 주체인 아하고 그리고 절대신인 한월과 하나가 될 가능성을 이니 아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의식은 이 대종교 활동이 그러니까 신과의 합일만을 추구하면 됐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무장 투쟁에 투신하고 민족 문화 연구에 강하게 적극적으로 임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건 결국엔 종교적인 구도 안에서 이미 역사적 주체와 영성을 동시에 추구하게끔 이렇게 구도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종교의 경전이라든지 그런 어떤 논의들을 좀 정밀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상경의 사마를 좀 정밀히 들여다보자 그런 구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회상경의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대종교의 경전의 구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대종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 그 대종교의 기존 경전이었던 삼일신고와 신사기라는 경전이 나오는데 이 하나는 종교적인 원리와 어떤 철학적인 원리를 추구하고 신사기는 그 역사, 그러니까 단군과 단군 이전에 뭐 환인, 환웅 그리고 뭐 한범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신들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이 철학서, 철학 혹은 이제 종교서와 역사서가 이제 공존하는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데 애초에 여기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주석 혹은 설명을 하게 되면서 대종교의 사상이 점차 형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나철이 처음에 애초에 이 책을 접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혹은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전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교리하고 역사서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신사기와 삼신고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나철 아까 이규 선생님이
그 정리했던 것처럼 서일의 대종교와 그리고 나철의 대종교가 따로 다뤄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나철의 경우에는 이 한월, 그러니까 일신에서 삼신으로 분화하고 이것이 현실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주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상당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대전이라는 책에서 나철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여기서 제일 집중할 거는 이 부사분이라는 이 한월의 어떤 세 가지 측면을 모아서 다시 한월로 돌아가는 구조를 지금 일단 나철이 구조화했다는 거죠. 구조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상경에서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나철이 규명했다면 서일은 이거에서 그 인간이 나아가게 할 길, 그러니까 이 세계에 내려와서 점차 뭐 타락한다든지 역사적 전개 속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한월에 귀의하는 어떤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9가지 범주로 이루어진 이 회상경을 짓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 사마라는 개념 안에 이제 유불도 한계에 대한 역사적 통찰, 그리고 하늘로부터 분화되어간 그 인간의 어떤 현실을 동시에 다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텍스트로 좀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귀일의 대상으로서 대하고, 그래서 지금 나라는 말이 계속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하늘은 나의 성이고, 또 하늘과 한월, 한검은 아까 그 나철에서 나왔던 개념대로 산검, 그러니까 삼신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지닌 속성, 그러니까 성, 령, 도가 다 고르게 받아서 소화해야만 비로소 이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교리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개인이나 특정 종교 집단이 아니고 그 삼신의 가르침을 받은, 그러니까 한월의 가르침을 받은 개인들이 모인 집단 혹은 공동체, 그러니까 결국 민족적 주체라든지 한월의 자아를 지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성령 도를 통해서 하늘과 이어져 있으므로 결국 하늘의 속성을 지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귀중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구현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종교적 교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CR 개념이 나오기 때문인데, 이제 하늘의 도로 도의 변화로 아가 CR 속에 내려와.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인간의 CR 속에 내려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월의 자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자아가 내려와서 있고, 그래서 변함없이 그리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은 뭐 바탕, 그리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CR에 내려와 있는 그 한월의 속성은 마땅히 보존해서 그 합일의 가능성으로 항상 보존해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R이라는 용어는 류홍무나 함석헌의 사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다양한 집단에서 공유하고 있었던 용어로 이해를 해야 하고, 이게 누가 먼저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R이라는 것은 절대자가 부여한 종교적 영성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류홍무가 제시한 귀일의 종교 철학 그리고 대종교의 회상 기일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제가 그 류홍무의 어록을 볼 때마다 이거는 분명히 대종교의 무언가를 참고하였거나 실제로 3일 신고를 독해한 흔적도 있고요. 그래서 대종교와 상통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유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일이 그려낸 사마의 그 구조를 그 그림으로 좀 하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을 아마 그 발제문에서는 잘 살리지 못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대하는 이제 이 한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 하나님께 받은 이제 나의 세 가지 성품, 이게 성, 령, 도로 나눠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잃지 않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는 아라는 인간이 자꾸 역사적으로 전개되면서 자꾸 타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보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구제하기 위한 역사적인 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교의 가르침, 그래서 지금 집중, 수신, 대동은 유교의 가르침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평등, 명심, 정멸은 이거 불교의 가르침을 뜻하고요. 그리고 방임, 양기, 비승은 이제 도교의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만약 그 현실의 인간이 이 삼교의 가르침을 다 합쳐서 이 대하로 돌아간다는 구도를 짜기 위해서는 사실 이 성령도를 각각 도교, 불교 그리고 유교의 가르침으로 그냥 통칭하면 될 텐데 지금 서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 측면을 각각 추구하지만 각각 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역사적 시세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가르침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들을 모아서 한월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한월이 제시했던 수양론, 무아라든지 도가라든지 위아를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들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제가 써놓은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세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하나의 가르침이 시세에 따라서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이 항상 맞지 않고 도가 항상 머물지 아니해서 때가 맞으면 행하고 때가 지나면 그쳐야 되는데 뒤에 일어나는 자는 때의 적절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변함을 통제하지 못하니 그 만류의 패단을 다시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만류의 패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 삼교의 가르침 자체가 시세를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월의 층차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명심이라든지 양기라든지 수신의 삼교의 가르침을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느낌을 그치는 거예요. 지감 그리고 숨심을 고르면 조식 그리고 부심을 고르면 금촉이라는 그 대종교 고유의 어떤 수양론을 따르면 이 삼교의 가르침을 경유하지 않고도 이러한 패단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교의 회통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 대종교 사상에서는 철저하게 이 무와 도가 도가 위아라는 어떤 이걸 삼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냥 한월의 가르침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삼교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역사적 통찰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마의 그 경전의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시시에 따라서 그 패단을 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계급을 승상해서 귀함으로써 천함을 능멸할 때에는 도가관, 그러니까 이때는 카스 제도라든지 인도의 어떤 그러한 상황을 이해를 해서 지금 도가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권해와 이익을 따라서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도교의 가르침이 이제 위화관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방대해지게 되면 이제 공공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면 이제 유교의 가르침, 무화관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무화관이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낮춘다는 의미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불도의 어떤 사상을 핵심적으로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상교의 가르침을 이루게 되면 불교의 경우에는 정멸의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도교의 경우에는 이제 비승, 그러니까 날아오르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무아는 그 유교의 대동의 가치, 대동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이제 하늘의 어떤 가치를 회복하게 되면 이러한 이상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상교의 가르침에도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도가 나를 너무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염세, 그러니까 세상을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나를 너무 아끼게 되면 자기만 이롭게 하는데 이제 그런 폐단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너무 낮추다 보면은 결국에는 문약함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뭐 나라를 잃거나 그 자신의 주체를 잃게 되는 어떤 상황이 이르게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도는 제가 이따가 그 논평자 선생님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거긴 한데요. 원래는 그 하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어떤 세계의 어떤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타락하거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인간이 이들을 다시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합쳐서 다시 하늘의 길을 돌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이 진리도라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일 신구에 있는 가르침을 요약한 것인데요. 이게 너무 사실은 불친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면에서 이러한 타락이 이루어지는지, 역사적 현실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희의 경우에는 이거를 삼교의 가르침, 좀 더 친절한 방식으로 주석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경전이지, 경전 안에는 또 현실에 대한 또 비판들이 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폐단이 쌓인 것이 식음이 가장 심해서 혹시 참된 내가 자포자기하고 망하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 해서 세상이 모두 그렇다 해서 지금 세 가지 상교의 가르침 혹은 아까 도가 위와 무아가 전부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지금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비극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라고 지금 서일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유골도의 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결국에는 역사적 주체 혹은 그 한월이라는 주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적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진단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월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까 그 불교, 도교, 유교의 어떤 평등, 자유, 공공의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을 경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말이 경전이지 사실 안에서 서일의 현실적인 어떤 역사적 진단 그리고 역사적 평가들이 지금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원문인데, 그 우리 한배님께서 거룩하시게 위에 계셔서 차마 언덕에서 바라만 보지 않고 이에 큰 밝은이에게 약간 성인이나 철인을 의미합니다. 그 철인한테 명령해서 다시 3일 이치를 밝힌다. 그래서 중광하게 되었다. 중광의 주체는 그 나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철이 이 중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현실 어떤 폐단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자아를 회복하고, 그리고 역사적 주체로서는 어떤 그 민족 주체를 다시 회복하는 길, 결국에는 나라를 되찾는 일이죠. 이것을 하게 되면 성이 통하고 공이 완성되는. 제가 이거 역사 주체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독립투쟁에 한정될 수만은 없겠지만은 어떤 성통공헌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종교적인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것과 그 역사적인 어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맞추다 보니 제가 너무 지금 서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종교적 영성과 그 역사적 자아를 동시에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신종교나 사상가들의 사상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하늘과 아의 관계를 규명하고 하늘의 발심을 유불도 3교의 사유로 이해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게 당시의 대야 혹은 민족적 주체로서의 자아를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훗날 유영모가 기독교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제시했던 얼나 로의 회기 사유. 그래서 유영모가 3인 신고를 독해한 기록이 있다든지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없이 계시는 하나님. 아마 여기 지금 옆 방에서 아마 발표하게 될 유영모 발표에도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 그리고 시에덴 개념 자체가 상통적으로 지금 접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 지식인들이 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었고 이거는 당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강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비교해서 직접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거의 실온에 지금 불과한 수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추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박기용 선생님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없어질까 모르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병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철현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에 참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종교학을 하긴 하지만 동학을 비롯한 신종교를 전공하는데요. 다른 김대철 선생님 발표도 그렇고 다른 발표문에도 많이 익숙한 주제들이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예, 그럼 논평문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발표문은 백포서일의 회상경에 등장하는 그 93쪽인데요. 사마 개념을 통해 대종교 역사적 주체로서의 나에 대해 탐구하는 한편 이 역사적 주체가 절대신 하늘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종교적 영성 측면도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마에 드러나는 유불도 상도에 대한 역사적 통찰도 심도 있게 살피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공부가 되었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종교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관계로 몇몇 사항만 거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아 개념에 대해서 재밌게 봤는데요. 대종교 사상 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 여러 기존 종교나 사상적 측면에서 아 개념을 대종교 사마 개념과 비교함으로써 철학적, 종교학적, 보편적 주제 안에서 다루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온 정도에 그친 감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비교가 이루어지면 더 좋은 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사적 주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94쪽으로 넘어가면요. 서일이 회상경에서 이들의 사유가 발생한 이유를 인간이 하늘로부터 멀어지면서 폐단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늘이라는 상고의 신이 인간에게 그 주체적 자아를 부여해 주었음에도 시세에 따라 점차 타락하게 되었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성인과 철인들이 나타나 상교의 사유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마의 서술 방식은 하늘의 자아가 인간에게 부여되면서부터 전개된 역사에 대한 통찰이라고 볼 수 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만 일반적 측면에서 이것이 역사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의문은 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다시피 타락에서 구원으로 가는 신라군을 하고 다시 복락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대종교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측면을 과연 구체적 역사성을 지닌 역사적 주체에 대한 논의일까 하는 점은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대종교의 좀 특수한 역사관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래서 탈역사적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마의 당대의 현실 인식적 측면을 담고 있다고 밝힌 세 가지 폐단이 쌓인 것이 오직 지금이 가장 심하여 혹시 참된 내가 자포자기하며
혹 망령된 내가 스스로 높아지며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하여 온 세상이 모두 그러하니라. 이제 당대 현실 인식적 측면을 이 구절이 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이 또한 타락론과 구원론적 측면에서 대종교의 특수한 역사적인 인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당대의 그런 암울한 구체적인 현실 인식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른 종교에서 한번 보게 되면 동학에도 이제 여러 천도교회도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요. 지금 상주 쪽에 예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통합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글도를 각 시대에 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의 시대가 있었고 불교의 시대가 있었고 도교의 시대가 있었다. 그 통운 역대라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상조와 시대를 서로 배정하는 그런 신종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교와 시대 구분이 꼭 역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기존 상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혼란이 왔고 이 혼란한 시대에 그 종교, 해당 종교가 다시 구원의 주체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종교로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보통 상교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좀 대종교와 비슷한 측면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일신고 진리운과의 관계에 대해서인데요. 이 회상경은 삼일신고 진리운을 해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고 서일이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잘 모르는 관계로 진리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회상경은 진리운은 어떤 점을 보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9범주 중에 6범주는 창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삼일신고에도 그런 내용을 비슷한 내용이라 찾아볼 수 없을까? 네, 그런 의견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그러면 그 발표자의 대답을 듣고요. 네. 전체 토론은 종합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그 유영모의 아 개념과 대조기호의 아 개념을 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포착한 부분만 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절대적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귀일의 논리는 두 개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데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삼교에 대한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나 그 함석헌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은데 그 종교적 다원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삼교의 어느 한 측면을 통해서도 하늘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 영모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라의 회복 가능성이 어느 시대든지 상교의 어떤 뛰어난 부분을 경유해서 하늘에 하나님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지금 대종교의 구도에서 보게 되면 상교는 일단 근본적으로 장점도 있지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일의 대상은 하늘이 될 수밖에 없고 하늘이 대상이 되지만 그 방식은 철저하게 대종교의 수양론, 대종교의 어떤 교리에 의해서만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교에 대한 좀 다양한 그러니까 장점도 논하지만 단점도 논하고 있고 그 한계점까지 같이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함석헌이나 류영모가 이야기하는 어떤 얼나 개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라고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 주체 문제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신종교 경전에서도 이제 이러한 방식의 논의가 있다는 것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사료를 좀 뒤져보고 이런 부분들이 그 대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주체적 성격을 좀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신종교의 논의들과 무엇이 다른지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좀 보충하거나 아니면 좀 변경을 해서 좀 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론의 경우에는요. 아까 그 화면에서 잠깐 띄워드렸지만 진리도라는 그 그림에도 나오는데 그 하늘에 이르는 길과 하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나의 어떠한 요소를 통해서 하늘에 이룰 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진리론 자체는. 그런데
그 진리훈 자체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한월과 나 사이에서 전개되는 어떤 그 회복의 전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상경의 사마의 경우에는 그러한 수양적인 부분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유적인 측면, 그러니까 삼교의 가르침이라든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상태로 나아가야 한월에 다다를 수 있는지 약간 현실적으로 그려낸다는 점에서 약간 종교적인 수양, 종교적인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 9개 개념 중에 지금 앞에 삼검, 삼철, 삼망, 삼도까지는 기존 이제 진리론에 나타나는 개념이지만 뒤에 사마, 삼륜, 제가 보다 보니까 륜자가 틀렸습니다. 일륜할 때 륜자입니다. 그래서 삼륜, 삼계, 삼회, 귀일, 이거는 서일의 독창 같아요. 왜냐면은 뭐 하도 낙서가 나오고, 그리고 역사 속에 드러났던 어떤 성인들을 다시 추적해가지고 숫자 상수학적인 부분도 나옵니다. 지금 3회 귀일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형이 나오고요. 원방각의 기호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서일의 약간 독창적인 어떤 사상이 좀 부여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추후에 좀 더 연구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발표 맡아주신 선생님하고 토론 맡아주신 김우영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를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발표자 박영희 선생님하고 그다음 토론자 그 유현상 선생님께서 좀 나란히 앉아주시면. 박영희 선생님 두 번째 발표는 필시경 동화에서 패스리 같은 발음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추시영 동학입니다. 추시영의 동학을 인민을 중심으로 놓고 그가 전통적 사회를 어떻게 깨뜨렸고 또 어떻게 공유했으며 이제 그로부터 어떻게 다른 교직을 이제 만들었는지를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동학 연구는 사실은 이미 너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더 할 게 있나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른 위치, 다른 시각에서 본다라면은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제 발표를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직 잘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토론에서 좀 많이 지적해 주시고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빠르게 본문을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서론의 그 첫 단락 중간에서 동학은 19세기 밀라네 시대 한복판에서 창조되었고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주자학적 관념, 사회, 정치를 비판하면서 대안이 되고자 했으며 1890년에서 90년대 초까지 3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대중적 확산은 사회적 정치적 힘으로 전화하여 동학 농민전쟁으로 분출되었다. 이에 따라 동학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며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서 필자가 주목하는 주제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주제는 동학사상과 농민전쟁과의 관계, 동학에서의 전통과 반전통의 문제이다. 동학사상과 농민전쟁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거는 배항섭의 분류를 근거로 했습니다. 좀 밑에서 보겠습니다. 이 분류에 근거해서 필자의 입장을 정리하면 동학사상이 농민전쟁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외피에 불과했다. 관계가 없었다는 입장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동학 농민전쟁과 19세기에 발생했던 여타 밀란들의 가장 큰 차이는 새로운 사상과 종교인 동학이 있었고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다. 동학은 시대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했고 민중을 이끌었다. 그럼에도 동학 사상이 지도이념이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밀란의 시대라는 묘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시영의 동학 시기 1860에서 1890년대에 이미 시대와 인민의 불화와 충돌이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인민의 시대에 대한 의식은 점차 변화되고 분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학 사상에 의한 계몽과 지도는 절대적이었다기보다는 시대와 변화 및 인민 의식의 성장과 상호 영향 관계에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학에서의 전통과 반전통의 문제는
제가 좀 답답해서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동학의 근대성에 대한 그 해석과 연관되어 있다. 동학의 사상과 실천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사상, 사회, 정치를 비판하면서 대립했다는 점에서 분명 반전통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관념, 규범,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거나 오히려 견제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전통적이다. 전자에 주목해서 보면 동학은 근대적이지만 후자에 주목해서 보면 동학은 반근대적이다. 이에 따라 동학 연구에서 전자의 반유교, 반전통, 근대의 논리와 후자의 유교, 전통, 반근대의 논리는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다. 주 242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필자 또한 동학 연구의 전통과 단절한 근대 찾기 또는 전통과 단절하지 못한 복고 또는 반근대라는 동일한 논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동학뿐 아니라 우리의 근대에 대한 논의 대부분이 전통과 반전통, 서구적 근대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초점이 맞춰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익숙한 논리에서 벗어나 전통을 배제하지 않는 근대, 서구적 근대라는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근대에 대해 토론하는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다. 앞서 동학사상과 노민전쟁 간의 관계, 동학의 전통과 반전통의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본 논문이 최시영 동학에서 반전통은 전통과의 단절이 아닌 전통을 공유하고 전통과 교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검토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최재호 동학의 중심 주제는 천이고 최시영 동학의 중심 주제는 인이다.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최재호를 뒤이은 최시영 동학의 중심 주제가 인이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세계 전환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최시영에게 인간은 수동적 개체로서만 대우받았던 인민이었다. 최시영에 의해 동학은 인민의 생활세계에 뿌리 내리며 확산되었고 인민의 일상적 실천을 계몽하며 사회적 실천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동학사상과 농민전쟁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것, 동학에서 반전통이 전통을 공유하는 것은 동학이 추상적 인간이 아닌 현실의 인민을 사상과 실천의 대상으로 놓고 있기 때문이다. 논문은 최시영 동학을 인민을 주제로 인식론적 전환과 선언, 그 다음에 공유, 그 다음에 확장과 실천으로 나눠 살펴본다. 두 번째 장, 최시영의 전환과 선언을 보겠습니다. 97쪽 첫 단락이요. 보겠습니다. 최시영의 사람과 하늘을 분리된 다른 존재가 아님을 직접적이면서 간명하게 주장한다.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니 사람밖에 하늘이 없고 하늘밖에 사람이 없다. 사람은 하늘 사람이다. 내가 하늘이고 하늘이 나이니 나와 하늘은 일체다. 이에 따르면 최시영의 천인관계에 대한 인식은 외형상 전통적 천인합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밑에 보겠습니다. 전통적 천인합일 중 그 유학에서 천은 도덕적 천이고 인은 도덕적 인간이다. 문제는 누구나 예외 없이 도덕적 천과 상통하며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는가이다. 유학에서 이론적으로는 인간은 모두 천으로부터 도덕 능력을 부여받았으므로 평등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모든 계층의 인간이 자신에게 잠재된 도덕 능력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평등하지 않고 평등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인간은 도덕적 인간일 수 없었고 천과 상통하는 존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유학의 인간에 대한 인식에서 인민은 배제되어 있었다. 인민, people은 현대에서 세 측면에서 사용된다. 첫째, 주권으로서 인민, 둘째, 민족으로서 인민들, 셋째, 과거에는 평민으로 불리던 지배 엘리트와 상반되는 인민이다. 이 세 관점 모두 집단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나타낸다. 전통적으로 인민은 세 번째 관점인 평민과 유사한 정치적 의미 용어이다. 좀 내려서 보겠습니다. 고대 유학에서 인민은 통치의 대상이자 동시에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따라서 민유방본, 인민은 국가의 근본으로 이해되었고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 군주의 중요한 정치적 임무였다. 논어 공자 단락은 읽지 않겠습니다. 98쪽의 첫째 단락. 맹자에서 민자는 논어보다 많이 사용된다. 맹자는 특히 양민, 군주가 인민을 돌보는 것에 대해 논의를 집중한다. 민생을 안정되게 하고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하고 세금의 부과를 가볍게 하고 인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전쟁을 방지하는 것에 관해 구체적이고 반복해서 말한다. 그리고 군주는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 인민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주는 오히려 가볍다. 걸주와 같은 폭군의 방벌은 인의를 해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일 뿐이라는 일련의 확장된 주장을 통해 정치의 정당성이 민심을 얻었는가 민심을 잃었는가 있다는 점을 확고해야 한다. 또한 맹자는 노력자와 노심자를 구분한다. 이는 사회적 역할이 다름에 의한 구분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서 인간에 대한 도덕 능력을 즉 사단지심을 확충하는 것은 노심자는 가능하지만 노력자는 어렵다는 전제에 따라 사회적 신분의 구별 차별이 된다.
노력자인 인민은 노심자인 군주 지식인과는 사회적으로 구분되며 정치인들이 돌보고 보호해야 되는 통치의 대상에 머물게 된다. 맹자는 이를 토대로 정치의 근본을 인민 정치의 목표를 정치의 목표를 인민을 기르고 보호하는 것에 두는 민본적 사유를 체계화하고 통치자와 피통치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 사상을 확립한다. 이건 제가 좀 강하게 보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아 있습니다. 99쪽의 그 첫 단락 보겠습니다. 주작이 국가 이념이었던 그 조선에서 인민은 통치와 교화의 대상이었다. 인민은 군주와 사대부로 구성된 통치 권력의 행위 대상 또는 통치 권력의 정당화할 때 필요한 객체에 지나지 않았다. 인민은 통치의 객체이면서 국가의 근본이므로 지배 집단의 도덕 위상을 가늠하는 교화의 대상으로서 인민이 조선시대 보편적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좀 아래 보겠습니다. 조선의 인민은 유교적 질서를 받아들이고 신분에 따라 공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었다. 유학자들 중에서 군주가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야 한다. 군주와 인민 모두 같은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인민이 사회적으로 노심자일 수 없는 노력자이고 정치적으로 신민에 불과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었다. 최시학의 첫 번째 강론에서 천명한 사람이 하늘이다는 유학의 천인합의, 천인관계에 배제되어 있던 인민이 하늘이며 이는 곧 인민도 사람이다라는 선언이다. 사람은 하늘이 모셔져 있는 존재이다. 즉 하늘과 같은 존재이다. 하늘은 내 마음속에 내재한다. 내 마음속에 하늘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늘은 없다. 최시영은 내 마음속에 하늘을 실현하는 것은 부귀, 권력,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요순의 일을 행하고 공명의 마음을 쓴다면 누구나 요순과 같은 성인, 공명과 같은 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마음에 내재된 하늘을 실현하는 것에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학에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평등하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자신이 가진 노동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유학은 인민을 배제했다. 평등하지 않았다. 최시영의 사람이 하늘이다, 인민이 하늘이다 라는 전함과 선언으로 신분차별을 정당화했던 노력자와 노심자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최시영은 당시의 사회적 차별을 정면 비판하며 신분차별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하늘이 낳은 하늘 인민이고 이들을 공경해야 태평하다는 말에 최시영의 인간에 대한 인식과 차별에 대한 비판의식이 압축되어 있다. 사람은 모두 하늘이 존재의 근거이다. 사람은 모두 하늘 인민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동등하다. 사람이 하늘이다는 인민이 하늘이고 인민도 사람이다라는 인식론적 전환이며 또한 시대와 사회를 향해 외친 거대한 선언이다. 당시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유학적 사유와 사회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과감히 깨뜨렸다. 최시영의 동학 읽기는 바로 이 깨뜨리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최시영의 공유입니다. 최시영의 사람이 하늘이다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사회 질서에 대한 비판이 새롭다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주장, 조선 사회의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최시영 이전의 실학자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주 267 다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학자들의 인식과 주장은 조선에 경고했던 그 성리학적 사유와 질서에 대한 비판과 이탈로서의 의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시대와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의 요구, 이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민본과 위민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오래된 사유와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최시영은 인민이 배제되었던 전통적 사유와 질서를 깨뜨리고자 했으며 인신론적 전환과 선언에 머물지 않고 인민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상의 건립으로 나아갔다. 동학의 창도자와 계승자, 즉 최재우와 최시영은 그들 사상의 수용자가 인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는 매우 주목할 부분이다. 실학자들은 평등감과 민본 위민의 확장은 오직 그들 안에서 그들의 언어로만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최재우와 최시영은 자신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실현할 대상이 인민임을 명확히 인식했고 이에 따라 사상의 내용뿐 아니라 이를 담은 이야기 형식, 기록의 방식도 달랐다.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인민이 하늘이다는 전언과 선언이 최시영의 사상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이다. 최시영은 먹음이라는 일상 행위로 생활과 인간 그리고 하늘의 관계를 말한다. 주 270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이 원문을 좀 읽고요.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다.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것, 하늘이 하늘의 일을 하고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해서 밥 한 그릇을
을 만든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또한 한 그릇의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일상이 사람의 일, 하늘의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는 마침내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며 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먹으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일상의 행위가 된다. 인민에게 하늘, 인간 생활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먹음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을 것이다. 최시영의 존재론은 기본적으로 유학의 기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세계 즉 천지 부모를 부모에 비유한다. 이 역시 유학의 설명 방식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시영은 이로부터 천지의 이치를 알고 그 이치를 행하는 방법으로 식고를 제안한다. 다음 쪽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젖과 같이 밥은 천지의 녹이므로 밥을 먹을 때 식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고는 밥 한 그릇에 한 그릇에 밥을 짓고 먹는 것에 정성을 다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천지의 이치를 알고 하늘과 감응하는 것이다. 인민이 일상에서 즉 밥, 먹음, 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지식인들이 마음의 수양에서 경전에서 사색에서 얻는 보편 이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음 달로 보겠습니다. 밥, 먹음, 식고로 이어지는 최시영의 사유는 2010천에 이른다.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는 주장이다. 주 277 다음 보겠습니다. 최시영에게서 그것을 먹는 것은 바로 내가 이질의 자연물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과정에 정성을 다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자연물들과의 관계와 관계 맺음을 이해하고 감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자연물이 하늘이고 그들이 관계 맺고 있음이 하늘이다. 이것이 내유신령 외유기화이다. 모든 것이 하늘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관계와 관계 맺음이 하늘이라는 최시영의 주장은 인민을 배제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이다를 뒷받침한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관계와 관계 맺음이 하늘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와 관계 맺음 역시 하늘이며 하늘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든 존재가 하늘이며 평등하듯 인간도 모두 하늘이며 평등하다. 필자는 최시영의 인민은 하늘이다라는 인식론적 전환과 선언이 모든 것이 하늘이다라는 그의 일상적 존재론을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세계를 기화로 천지를 부모로 설명하는 것은 전통적 유학을 수양했지만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밥, 먹음으로 이해하고 인간이 하늘과 관계를 맺고 감응하는 방법으로 식고를 제안하며 나아가 2010천 즉 하늘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관계 맺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최시영에 의해 시도된 것이다. 최시영은 세계로부터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인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가 이해하고 제안하고 해석한 하늘은 일상의 하늘이고 생활의 하늘이었다. 인민도 비로소 하늘을 갖게 된 것이다. 하늘은 더 이상 양반과 사대부의 전유물일 수 없었고 인민도 그 하늘을 공유하게 되었다. 다음은 최시영의 확장과 실천입니다. 최시영은 모든 것은 하늘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주 280 다음 보겠습니다. 이처럼 하늘이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 있다는 주장은 최시영이 하늘로부터 이끌어내고 싶은 것이 인민의 새로운 생활 양식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조선사회는 유학에 기반한 전통적 생활 양식이 붕괴되는 상황이었고 최시영은 동학 공동체에 새로운 생활 양식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늘이다는 인민이 새로운 양식을 만들고 실천하는 주체라는 의미를 모든 것이 하늘이다는 새로운 생활 양식이 스스로를 기르고 타인을 기르며 연대하고 성장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지향을 함축하게 된다. 이로부터 최시영은 왜 인간과 하늘의 관계와 관계 맺음을 밥, 먹음, 식고, 2010전으로 설명하고 있고 해석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시영은 유학의 윤리 규범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음의 통유문 구조처럼 유학의 윤리 규범은 오히려 동학교대가 지켜야 할 행위 규범으로 적극적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주 283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인 전물만이 그나마 새로운 생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시영은 유학의 윤리 규범을 인정하는 것은 동학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정정해야 됩니다. 봉건적, 반봉건적이 아니라 봉건적 또는 반근대적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의 인민은 변화하는 시대 위에서 각성하고 성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유학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따라서 최시영은 동학의 생활 양식을 형성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인민에게 익숙한 유학적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필요한 내용은 공유하고 이로부터 확장하는 계몽의 방식을 선택한다. 대인 전물,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접할 때 경해야 된다는 최시영의 전통 공유와 확장을 잘 보여준다.
해월신사 법설의 대인전물편은 사람이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로 시작해서 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다로 마친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그 대상은 인간을 넘어서 동물, 식물, 무기물까지 언급한다. 최시영은 대인전물을 삼경, 경천, 경인, 경물로 해석한다. 경천은 허공을 향하여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다. 둘째, 경인은 경천은 경인하는 행동의 의지에서 나타난다. 셋째, 경물은 사람을 공경함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사물을 존중하는 정도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하늘이 아닌 것이 없으니 존중은 인간을 넘어 동물, 식물, 무기물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처럼 하늘, 인간, 사물을 차별 없이 공경하고 존중하는 일상이 바로 최시영이 새롭게 만들고자 한 생활 양식이다. 유학의 윤리 규범을 부정하고 배제하지 않으며 이를 공유하면서 확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갈 주체는 인민이다. 기존의 선미학적 생활 양식 안에서 단지 사대부의 윤리 규범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개체에 불과했던 인민은 비로소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감흥할 수 있고 자각할 수 있어서 능히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었다. 하늘을 기른다는 양천주는 바로 인민이 하늘을 기른다는 것이고 하늘, 인간, 사물을 차별 없이 존중하는 것이고 동질적인 것끼리는 스스로 기르고 이질적인 것끼리는 연대하여 성장 발전하는 것이다. 최시영의 인민은 하늘이다라는 인식론적 전환과 선언, 모든 것이 하늘이다는 일상적 존재론, 하늘, 인간, 사물의 차별 없는 존중은 인민이 하늘을 기른다라는 실천으로 귀결된다. 이때 인민이 길러야 될 하늘에는 나, 타인, 우리, 동식물뿐만이 아니라 민족, 사회는 물론 동학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1890년대에 들어서면 생활세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동학은 강원, 경상, 충청 지역을 넘어서 호남 일대로 파급되었다. 지역 경계를 넘어 전국이 하나의 공통 담론으로 묶인 것은 조선 초유의 현상으로 동학은 호덕이 성공함에 따라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성장했다. 여기에는 최시영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최시영의 사상은 살법의 형식으로 전파되었고 동학 경전의 출판은 성원들의 생각의 변화와 상호 연대를 이끌었으며 호적과 유gin제와 같은 동학 특유의 조직은 새로운 생활 양식의 실천을 확장시켰다. 이와 같은 요소 때문에 동학은 1880년대까지 종교 공동체로서의 존립만을 목표로 했음에도 이미 조선 최초로 형성된 전국적인 인민의 조직이 되었다. 좀 뒤에 보겠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시영의 동학을 민을 주제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다. 이로부터 성급하게 최시영의 동학의 인민이 정치적 주체가 되었다거나 동학은 정치적 공동체가 되거나 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동학 농민 전쟁에서 인민이 정치적 주체로 전면에 부상하게 된 것, 동학이 정치적 공동체로 전환되어진 것은 앞으로 계속 물음을 던지며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짧게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시영 동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최재우의 동학사상을 계승하고 실천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그래서 최시영에 대한 연구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동학의 창조자로서의 최재우의 동학은 시대에 대한 인식과 근본적인 비판의 건립을 위해 천에 집중된 반면 최시영의 동학은 인에 집중되었다. 또한 그의 사상은 유학의 인에서 배제되었던 인민이 사람이고 인민이 하늘이다라는 인식론적 전환과 이를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야 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최시영은 이전 철학자들도 문제 삼았지만 깨트리지 못했던 인민이 배제된 인을 깨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좀 밑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근대를 읽으면서 진자의 축처럼 반복하고 있는 반전통, 전통이라는 평가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를 묻게 된다. 최시영 동학의 깨트림, 같음, 다름은 깨트림의 측면에서 보면 파격이지만 충분히 근대적이지 않고 같음의 측면에서 보면 전통의 계승이지만 진부하다. 전통, 반전통의 평가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종종 반전통, 전통의 교직으로 만들어진 다름이 가진 의의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최시영의 인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인민을 중심에 둔 사유는 당시 동아시아 사유 중에서 가장 인민에 근거한 사유였다. 전통을 고수하는 완고한 지식인들에게 인민은 여전히 배제되었고 서양 근대사상을 수용한 지식인들은 정치적 권리를 가진 인민, 시민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인민을 정치적 주체로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아시아 근대 전환교회는 시민을 신민의 자리에 놓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이에 반해 최시영의 인민은 정치적 권리를 가진 시민은 아니었지만 그의 인민은 사람이고 하늘이라는 인식론적 전환과 이에 기반한 사상과 실천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인민적이었다. 셋째, 전통과 반전통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에서 가장 인민적인 사상을 펼친 사상사적 의의를 염두에 두고 최시영의 동학을 다시 읽는다면 동학과 농민전쟁의 관계, 동학 농민전쟁의 의의는
새롭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깨트림, 같음이 교직되어진 다름에 주목한다라면 그것이 우리 근대의 특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발표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 이현상 학생님 논평을 하겠습니다. 논평문을 따로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준을 떨지 못해서 자료집에 넣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빨리 그 박윤희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제가 뭐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 어떤 결이 다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약간 좀 거친 몇 가지 제 자의적 생각을 좀 덧붙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박영민 선생님의 최시형 동학에서 민, 깨트림과 같은 다름의 근대 읽기는 전 근대 유가적 전통에서 본 민의 개념과 최시형 동학에서 민의 개념을 비교 대조하는 절차를 통해서 최시형 동학의 민 개념이 근대적인 의미에서 정치적 주체임을 구명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좀 그것을 구체화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정치적 주체로서의 민이라는 의미는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 같고요. 박영민 선생님은 민에 대한 최시형의 동에서 유가와 다른 이신론적 전환이 있으나 존재론적 차원과 도덕적 차원에서 일부 유가적 사유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논자는 민에 담긴 전환적 의미에 대한 박영민 선생님의 견해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일부 표현의 유사성을 근거로 굳이 유가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결이 다른 생각도 하게 됩니다. 논자는 이러한 거친 입장을 바탕으로 다소 치기어린 몇 가지 자의적 해석과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박영민 선생님의 최시형의 동화에서 민 깨트림과 같은 나름의 근대 읽기에 대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앞부분에서 김성준의 견해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동학이 유교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전근대 혹은 반근대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있다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본 소통의 차원에서 보자면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학의 사유가 전통과 전근대에 대한 비판과 극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파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틀은 당시 민에게 익숙한 방식, 즉 전통적인 어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500년 동안 성리학의 언어가 지배하는 사회였음을 쉽게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입니다. 이는 최시형의 천인합일이 외형상으로는 전통의 천인합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박영민 선생 해석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외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언어적 표현의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한편 4절에 인민이 하늘을 기른다 확장과 실천에서는 동학이 유가적 대표적인 윤리규범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최시형은 동학의 생활 양식을 형성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인민에게 익숙한 유학적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필요한 내용 공유하고 이로부터 확장하는 계몽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문 구조 중 구 대인전물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항목이 전통 육아 윤리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항목들이 인민에게 익숙하다는 것 역시 소통의 차원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유가적 사회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민에 대한 동학 고유의 사회로부터도 무리 없이 연역할 수 있는 덕목들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논자에게는 공자에서 맹자로 이어지는 유가적인 인과 민에 대한 이해는 조음의 차원에서 도덕적 오름의 차원, 그러니까 정치적 실용에서 도덕적 오름, 정치의 명분으로 전개된 측면은 없젠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늘 갖고 있는 건데요. 또한 각주 9번의 논어 안연에서 인용한 인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정치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은 정치를 위한 규정이지 인민을 위한 규정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동학이 규정하는 민은 그 자체가 정치의 목적이자 주체로 이해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태자면 유가적인 민보는 정치체 구성에서 필수적인 존재기에 기능적 차원에서 근본이라고 보는 측면은 없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점이 인정된다면 동학의 천일합일은 유가의 사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름이 더 부각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각주 24부분의 서술은 최시형 혹은 동학적 사유가 유가를 버리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게 하는 사소한 근거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자가 보기에 요수는 모르겠으나 왜 하필 공명까지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공명을 언급함으로써 공명의 영향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해월신사법설의 그 표현들이 어쩌면 유가는 본질적으로 민을 정치적 목적이자 주체로 보지 않았기에 춘추전국 시대 통치계급에 속하는 일군의 사상가 집단이 내세운 우아한 통치술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시영이 공명을 성인의 반열에 두어 민의 격을 높인 표현은 공명의 초점을 둔 것이보다는 설명을 위한 일종의 유비적 어법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명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해서 공명의 사유를 극복하지 못했다거나 공명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 점에서 논자 역시 필자와 마찬가지로 동학을 대중유교로 보는 김성준의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명의 마음을 쓴다면 이라고 한 최시영의 진술은 지배계급의 통치술 혹은 제왕학으로서의 유가사상 혹은 조선의 성리학적 전통의 유가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는 원시 유가의 언어적 표현에 대한 순박한 신뢰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인민은 하늘이고 인민도 사람이라는 인간 및 인민에 관한 인식론적 전환이 최시영의 동학에서 일어났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존재론적 차원에 대한 고찰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유학의 기일원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은미 선생님의 서술을 보면 확실히 동학의 존재론과 기일원론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는 논자의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유구조의 유사성을 근거로 유학의 기일원론에 동학의 존재론이 근거하고 있다. 존재론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사성을 근거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비의 유사성을 영향의 근거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진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비적 서술은 설명력이 강하게 쉽게 연상하고 채용할 수 있지만 논증력 약한 논증이기 때문입니다. 논자가 이러한 표현을 문제 삼는 것은 민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만으로도 동학은 유가사상 혹은 성리학과 조금의 유사함도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논자의 생각이 과다한 것인지에 대한 박윤미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문평 감사합니다. 문평의 내용들이 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제 답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렵고요. 첫 번째 그 말씀하신 그 유가적인 내용, 표현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그것이 그 같은 유학을 공유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점을 공유의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본 것은 제가 그 전통 철학을 연구한 연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동학에서 그리고 동학 농민 전쟁에서 반전통의 것들을 사실은 더 저희들은 찾고자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이 전통적인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전환되고 선언되어졌다라면은 그 동일한 언어나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유현상 선생님의 생각에 저도 사실은 좀 가깝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좀 더 이 내용, 이것들을 조금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그것이 단순히 이제 제가 그것을 설명해야 될 필요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것이 반전통과 전통의 교직으로서 어떤 새로움이 만들어진 것이라면은 그것 역시 아니면 그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유학의 그 사상과 그러니까 철학과 정치의 관계를 조음의 차원에서 정치적 조음의 차원에서 도덕적 오름의 차원으로 전개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는 매우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좀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전개됐는지에는 좀 논란이 있겠지만은 정치적 조음의 차원과 정치적 실용과 정치적 명분이 함께 있어 왔던 것, 그것이 민본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것이 가진 사상적인 내용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입으로 드러난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동학계에서 규정하는 전 동학계에서 규정하는 민이라 크게 보고 있진 않고, 저는 최재우와 최시영의 동학과 그 다음에 전봉준의 동학이 좀 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최시영의 인민은 점차 정치적인 과거의 정치적인 대상, 좀 수동적 개체로부터 분명히 탈피는 하고 있지만, 그가 그 최시영의 민이 정치적 주체인지는 저는 아직 정확히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동학농민전쟁에서의 인민은 정치적 주체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최시영에게서의 인민이 이미 정치적 주체였는지는 저는 아직 그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고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않았는가라는 점에서 좀 계속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도 네 번째 얘기랑 크게 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가요? 예, 예. 네,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유학을 좀 기본적으로 원형 그대로 인용하는 거고 있고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유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유현상 선생님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특히 이제 그 기이론론을 존재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전통적인 기이론을 존재론을 하고 있는 최재욱이나 최시영이나 동일하는데요. 최재욱의 다른 점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전통적인 기이론론과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최시영의 경우는 그 종교성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서 전통적인 기이론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한 유사성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해석을 다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이론 아래서도 하늘은 여전히 인민이 공유할 수 있는 하늘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물론 그 주자적 하늘보다는 훨씬 인민에 가까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지만은 인민이 공유할 수 있는 하늘이었는데, 최시영은 그 하늘을 매우 일상적 존재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학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발표와 토론 봐주신 유현상 선생님하고 방송에 있었을 때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3부 발표를 맡아주신 윤태환 선생님하고 김우영 선생님께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두 번째 발표에서 거론됐던 피자 이름 저술 피자 이름 맹자일간 서강의 김상준 감사합니다. 김성준 선생님. 자, 그 세 번째 발표는 우리 윤태영 선생님이 근대 전환기 신지식인들의 복고적 컨셉이 한 경로에 대한 연구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건너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조금 많이 읽고요. 이 논문의 목적은 신문과 잡지에서 주로 활동했던 근대 전환기 신지식인들이 이 보국과 자강을 위해서 여러 주장을 했었는데, 그 양상 중에 하나로 복고적 탐색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대상으로 삼았던 시기는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1890년대부터 1910년 강점 직전까지이고요. 왜 잡지냐고 하면 근대 전환기 신지식인들의 탐색이 이 신문 잡지라는 새로운 매체와 철도 우편이라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으로 전국으로 퍼져갔고, 이 때문에 신문과 잡지는 19세기부터 20세기 이르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지향과 지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텍스트로서 연구사적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 문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과 달리 잡지는 일반적으로 분야별 특수성에 따라 구분된 독자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회가 주로 발간을 했는데 학회의 지향이나 특성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요. 1922년 9월에 신문집법 허가 후에는 이제 잡지사가 발간 주체의 주류를 이뤄감에 따라 여러 잡지들 이제 불특정한 특성들이 있지만 적어도 요 시기까지는 학회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가지고요. 108쪽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유학 등을 통해서 서구와 일본을 경험했고, 이들이 이제 신학문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거나 적어도 소극적으로 부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학회의 글들도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글에서 유교에 대한 절대적인 추존의 입장은 더 이상 거의 보이지 않고요. 일부 유교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도 어느 순간에는 단절을 지목함으로써 유교의 본령을 수호하는 편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단 맨 아래쪽에 이렇게 신학 예찬과 구학 옹호 사이에 있었던 스펙트럼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2장에서 이렇게 폐기와 옹호 사이를 부유했던 유교에 대한 입장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장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이 공맹의 위상 변화와 관자의 인용의 확대인데요. 유교의 절대적인 지위가 전통적인 권위의 하나일 뿐이다 라는 상대적 수준으로 추락한 것을 저는 이제 신학을 옹호하는 기사에서 공맹이 관성적으로 인용됐던 것과 정치적으로 유교의 정반대이자 패도의 대명사로서 오랫동안 유폐되어 있던 관자의 인용이 늘어난 것으로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4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학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이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았던 겁니다. 이들이 유학의 본령이 왜곡되었던 역사적 단절의 순간으로 지목한 것이 특히 양치차오의 논리를 채용한 박은식 등이 한 것처럼 순자를 호출했다는 것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몇 줄 내려와서요. 그들은 이제 순자의 친권력적 성질로서 이론적으로는 그가 제왕학에 치중했다는 것, 그리고 실증적으로는 그의 제자인 이사 등이 권력을 추구했던 그 노정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제왕학으로의 순자를 보는 것은 현대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한때 이제 공묵으로 병칭되었다가 오랫동안 유기되어 있던 묵자가 재소환되었던 것에 대한 의미를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묵자가 신지식인들 사이에서 크게 회자되었던 것은 1920년대 개벽지의 연작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양상은 대체로 사회주의가 발전하면서 사회주의의 동양적 원전으로 재활용되었다고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1890년부터 1910년까지 이 시기에는 유교의 대안적 성격으로는 지목되지는 못하고 있었고요. 또한 제가 이 서론에다 쓰지 못했지만 양계초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묵자를 비판하는 논설도 있고 또 양계초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시 묵자를 옹호하는 논설도 있다는 것은 좀 재미있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를 검토할 때 저는 이때의 인물들이 어떤 완성된 형태의 고정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다. 그래서 하나의 철학자로서 분석되어야 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을 시험해보고 시도해봤던 그런 와중에 불균형한 다면성을 보였다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저자들을 구분하면서도 한두 개의 기사로 해당 인물의 사상적 입장을 단정하기보다는 각 기사들을 하나의 어떤 점들로 삼아서 유교의 위상 변화와 제자 철학의 소환의 의미를 추정함으로써 근대 한국 지식인들의 지적 어떤 탐색의 지형 같은 것을 탐색해보는 것, 검토해보는 것을 소기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요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2장에서는 어디까지 유교를 지키고 또 어디서부터 비판 거부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서 이건 뭐 익숙한 이야기입니다만 서구의 기술 문명을 빠르게 이식하고 그들의 제국주의를 철저히 내재화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발전 모델을 서구 근대화의 이상적 형태로 우상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유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들 제1유학생들과 그 모임은 신학문 수입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쪽 넘어와서요. 신학문이라는 말은 구학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이 양자가 모두 이중적인 면모를 인식을 주었습니다. 신학문은 한편으로 망조의 조선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동시에 지금 당장 조선을 핍박하고 수탈하고 있는 침략자의 무기라고 인식되었고 동시에 정반대의 위치에서 유교는 지체와 망국의 원인으로서 가장 먼저 벼려야 할 폐단이자 다른 한편으로 서구의 야만적 폭력에 대항해 정신적 우위라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전통의 정론으로 이중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잡지들은 주로 제1유학생이나 제1유학을 경험했던 신지식인층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학회에서 발간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대체적으로 저변에 신학문을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잡지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근대 전환기의 신구 논쟁은
구학을 비판하고 신학을 예찬하는 주장이 일반적이었고요. 그 와중에 구학에 대한 보수와 옹호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대체로 학문이라는 것의 커다란 목표 혹은 목적이라는 것은 공통되고 그 안에서 구학과 신학이 어떤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로 옹호하거나 아니면 구학은 다 틀렸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스펙트럼을 가지게 그런 양상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A부터 E로 구분을 했는데요. 요거 이제 범위를 줄여가면서 최초에는 이제 공자를 비롯해서 모든 유학 그리고 모든 동아시아 문화 전체에 대한 비판적 태도, 유학 중에서도 공맹은 허가하고 중간에 어떤 변질을 지목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성리학의 이념은 용인하지만 조선 성리학은 지나치게 관념주의 혹은 형식주의였다고 비판하는 경우, 네 번째로는 사람들의 문제로 삼아서 조선의 만류나 부유의 붕당이 근본적인 병폐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대중에 퍼져 있는 형식주의, 남존 여비, 관존 민비 등 조선사회 전반의 병폐가 조선 민족의 성질과 연관시키거나 아니면 유교의 유입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오히려 1920년대 이후에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1910년 전까지는 조금 덜 등장하는 것 같고요. A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은 1909년 1월에 서북학회 올보에 실린 신학과 구학의 구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111쪽의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유학이 사장학으로 타락해버렸고 여기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있으며 이들뿐만이 아니라 유학이라는 학문 역시 그 범위 자체가 협소하다며 근본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반면에 옥성의숙을 세워서 포천지방의 신학문 교육에 앞장섰던 윤상현 같은 경우에는 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리학의 이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선 성리학이 지나치게 관념주의와 형식주의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기호흥합회에서 그 공교문답이라는 글을 쓰셔가지고 이걸로 이제 공교라고 하는 것을 조선의 국교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곳곳에서 공맹의 말을 인용하면서 세태를 애석해할 뿐만 아니라 공맹 자체를 비판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보다 더 비판의 범위를 좁힌 케이스라고 하면, 즉 D라고 한다면 이 글이 상정한 분석의 범위, 시간적 범위 바뀌지만 다카하시 도우루와 지면 논쟁을 벌였던 장지연 선생의 입장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 유교의 나라인 조선의 몰락이 부유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당시 조선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유교에 대한 비판적 시선으로부터 유교를 옹호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주어졌던 몇 안 되는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즉 이들은 어느 순간에선가 유교 종지의 단절과 왜곡된 전례를 선언함으로써 공맹 혹은 주자까지만이라도 지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꼬리 자르기라고 했는데요. 이 꼬리 자르기에 대해서는 3장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장에서 유교 옹호의 희생 제물로서 순자의 재활용이라고 소제목을 달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제가 순자를 전공했고 사실은 이 모든 연구 기획의 발단이 근대에는 순자가 어떻게 이해됐을까라고 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좀 하나의 챕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공맹을 지키고자 했던 유교 옹호론자들의 꼬리 자르기 희생양이 되었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순자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 대표적인데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은 양시차오와 많이 비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식은 아시는 것처럼 유교를 비판했지만 공자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자로부터 어느 순간인가 단절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 박은식이 유교에 대해서 세 가지 비판점을 들면서도 성리학 이념이나 주희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크게 하진 않거든요. 시의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박은식이 지적하고 있는 왜곡과 변질의 지점은 바로 순자입니다. 인용문을 넘기면요. 113쪽에 조선사회를 병들게 했던 것은 이 차별과 폐색이었다고 다들 지적을 합니다. 앞선 발표에서 이제 대상이었던 최시영 선생도 반상 적서 남녀 장유의 차별이 조선망의 제일 원인이라고 짚어냈고요. 또 많은 지식인들이 조선의 문제로 지목했던 것도 관존 민비입니다. 즉 양반, 적자, 남성, 어른, 관리가 사회의 기득권으로서 모든 것을 틀어지고 평민, 서얼, 여성, 어린이, 일반 백성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의식이 다시 그 기득권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로 요구되는 것은 재검토 요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차별과 혐오는 분열과 쌍생관계로 서로를 재생산하면서 권력 구조를 고착화하고 권력 구조가 단단하게 굳어질수록 기득권은 안전하게 기존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은 그 특권을 타자에 대한 소외와 배제로부터 자꾸 획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별, 혐오, 분열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관건은 분명히 기득권의 지배 논리였던 유교, 왜냐하면 이제 상하 위계 질서가 문제가 되니까 이 상하 위계 질서와 이 지나친 권위주의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건 유교에서 오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면서 유교 안에서 그 권위주의의 이 망상을, 그러니까 나쁜 형태를 만들어낸 사람을 지목하면서 박은식은 순자를 지적을 합니다. 즉 순자와 이사를 필두로 하는 그 후학들 때문에 유교파의 정신도 온전히 제왕 측에 속했다라며 잘라내기를 합니다.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던 양치차오는 또 다른 글에서 비슷하게 순자를 비판합니다. 이것은 이기 선생에 의해서 호남학부에서 정치학설이라는 이름의 연작으로 묶여서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결국은 이제 사람을 중시하면서 이 법과 자유를 억압하고 이 제왕 측에 붙어서 권위주의 철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김문현 선생이 대동학회 월보 19호에 실은 종교와 학문이라는 논설에서는 유학의 흐름을 대동파와 소강파로 구분하고 순자를 자하와 함께 소강파의 연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송원명의 성리학자들과 연결시키면서 이 권위주의가 확정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 114쪽에 제가 볼 때는 순자를 성리학으로 연결짓는 것은 좀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문현 선생은 다른 글에서도 순자와 맹자를 각각 소강과 대동의 계승자로 삼아서 순자를 비판합니다. 이 선생님 이분에 따르면 결국 이제 그 순자의 소강 정치는 전제 정치로서 시, 서, 예, 악의 보통 가르침이고 중궁을 거쳐 순자로 전수되었고 이사와 한비자를 통해 진나라를 통해서 이제 퍼졌다는 거고요. 맹자의 제자인 공손추와 만장은 맹자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탓에 이 사장학이 유교의 전통이 되어버리고 공자가 제대로 전승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순자를 당대 유교가 가진 모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한다는 점, 그리고 그로부터 공맹을 지키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모두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아하고 재미있던 건 순자 전공으로서 성리학이 정치, 사회, 학문적 권위를 틀어쥐고 있던, 이거 틀렸네 못하네, 틀어쥐고 있던 조선 시대나 유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사회 전반으로부터 조선 시대에는 순자가 거의 인용되지 않고 인용되더라도 부정적 비교함으로만 쓰였었는데 이제 유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사회 전반으로부터 밀어닥치는 때가 되자 순자를 일종의 버리는 카드로 다시 호출 재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불쾌했던, 그렇고요. 이건 사실 유교 전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전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교 전체에 대한 비판과 기존의 권위에 대한 부정이 보이는 것은 또 하나 공맹이 상징적으로서 인용될 뿐이라는 것과 패도의 대변자로서 관자가 병칭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15쪽의 윗부분도 넘어가서요. 조선조로 시작하는 문단에 보면 조선조에서 노자나 장자 등이 출세간접 자유로운 정신의 탈출구로 종종 회람되곤 했지만 관자만은 왕도와 패도를 엄격히 구분했던 성리학적 기조에서 전혀 용인되기 어려운 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익이나 서명응 같은 진보적인 학자들 그리고 정약용 같은 인물이 관자를 보긴 했고요. 이렇듯 관자에 대한 평가는 도의를 중시하고 이상적 왕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냐 그 인용자가 아니면 경세와 부민을 위해 패도를 방법론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가를 두고 갈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서구 열강의 시위와 일제의 침범 앞에 자강과 부국을 소원했던 이 근대 전환기 이 신지식인들에게 관자는 또한 매력적인 텍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115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관자 인용에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점은 유교의 여러 경전들과 성인들 그리고 나아가 공맹과 나란히 병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부각해의 전신인 서우각해에서는 서우를 발간했는데요. 여기에 학교총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박은식의 글인데요. 이 글은 신식 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글입니다. 인용문 건너뛰어서요. 대학, 수학, 내칙, 학기 등 유교의 경전이자 성리학의 주요 교재들을 망라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관자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자와 관자를 병칭한 또 다른 사례는 서부각회 월보 제2호에 실린 김원극의 글이 있습니다.
이들 글은 대체적으로 실업과 생산 쪽에 관련이 높습니다. 116조 맨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관자가 이전까지는 패도를 옹호한 인물로서 육아 내에서 언급이 꺼려졌던 것에 비해 근대 전환기에는 많이 인용되고 있고요. 그 인용된 부분이 대부분 식산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산업과 관련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은 특히 목민편에 이익이 사유서를 포함한 이 목민편에서 이익이 사유서를 관자의 사유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비슷한 구절을 같이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 곧 실리를 추구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던 이들에게 관자가 매력적이었던 것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매력은 근대 전환기의 실력 양성과 자강 교육을 주장했던 신학파들에게 더욱 컸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유교의 독존에 대한 기존의 반성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유교를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유교와 함께 유교의 대적자였던 관자나 혹은 후술할 묵자 같은 인물을 재평가하면서 이 공맹의 지위 변화를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117쪽의 인용문은 건너뛰고요. 이종준 선생의 교육론에서는 이 신학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런 신학을 강조하면서 공맹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권위를 이용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118쪽에 유교의 원시적 대책이었던 이제 묵자의 재발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묵자를 다룬 본격적인 기사는 1920년대에 개벽 45호에 게재된 김기전 선생의 2000년 전 영농주의자 묵자가 있습니다. 이 글은 굉장히 짧지만 묵자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면서 재발굴하고자 했던 중요한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묵자의 언급은 주로 양시차오와 관련이 많은데요. 예컨대 이춘세가 양시차오 선생의 1901년 글을 번역했던 정치학설 속에서는 홉스를 순자와 묵자에 각각 비견하면서 또한 저평가하면서 소개합니다. 순자에 대해서는 권위주의가 비슷하지만 순자가 낫다이고 묵자에 대해서는 민양론이 묵자와 비슷하지만 묵자와 낫다인데 사실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묵자 자체에 대해서라면 양시차오가 그다지 호의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유주의자로서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를 싫어했는데 이 묵자의 겸해설이 바로 그 개인 말살의 위험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 문단 내려와서요. 이러한 자유주의자로서 묵자를 비판했던 양시차오의 자묵자학설을 성명미상의 저자가 호남학보에 양묵변을 쓰면서 좀 자세히 소개합니다. 양묵변은 일종의 독후감인데요. 양시차오의 묵자에 대한 비판이 부당했다는 것을 강변하는 짧은 글입니다. 이 글 인용문을 건너뛰어서요. 저자는 한국과 비슷했던 중국의 몰락 원인은 개인주의의 만연이고 사실 묵자의 사상은 오히려 충의지사를 생산하는 자기 희생적인 것으로서 맹자는 양주의 위화주의만 공격했어야 했는데 묵자를 함께 비난함으로써 개인주의는 더욱 번성하고 충의지사가 말살되었다는 겁니다. 양묵변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묵자를 고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지만 맹자로 대변되는 유교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권위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의지사를 말살했다는 것이죠. 120쪽 초반 앞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글들의 모든 목적은 유교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묵자에 대한 애석함을 토로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글들 전체의 맥락은 국가와 민족의 초라한 현실과 신락 같은 갸냘픈 미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리저리 탐방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실 변론부인데요. 이 글은 1890년대로부터 일제강점 직전인 1909년까지 그 잡지 기사들, 특히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여러 탐색을 좀 살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 글은 일종의 발굴 조사서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교가 만국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또 기득하고 있던 정치사회의 사상적 헤게모니를 상실해 갔다는 것은 많이 설명이 되었고요. 또 유교 비판에 대한 논문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서구 신학만을 대안으로 삼았던 것도 아니고요. 또 유교의 비판이 단일하거나 어떤 하나의 일면적인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에 썼던 것처럼 관자나 묵자와 같이 유교의 대척점에 있던 이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병칭하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근대 전환기의 한국에 왕성했던 지적 탐색은
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예, 토론을 맡은 김우영. 그 122쪽의 그 토론 논평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부분적으로는 좀 설명할 부분은 좀 약간 설명으로 뛰어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양 선생님의 발표문은 근대 전환기인 1890년대에서 1910년까지 신문과 잡지에 게재된 신지식인들의 견해들 가운데 복고적 탐색에 관련된 글들, 특히 유교를 포함하되 그와 다른 철학 전통으로서의 제자백과에 대한 기사들을 검토 분석한 글이다. 글의 2장에서는 폐기와 옹호 사회를 부유했던 유교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정리하였고 3장에서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을 중심으로 순자를 유교 옹호의 희생물로서 간주한 사례들을 검토하였으며 4장에서는 현실주의적 노선에서 탈유교적 입장과 계몽 자강주의를 취했던 이들에게 적합했던 관자가 많이 인용되었던 맥락을 위상이 추락된 공맹의 관용적 인용과 관련시켜 논하고 있고 5장에서는 오랫동안 유기되어 있던 묵자가 다시 소환되기 시작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지금까지 근대 전환기의 사상사 연구에서 전통에 대한 비판을 주로 유교 중심으로 파악한 것에 미쳐볼 때 유교 비판과 관련지 때 제자 백가들에 대한 일련의 복고적 탐색에 초점을 맞춰 조명한 것은 이 글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이 유교 국가였고 주자학이 사회 제반 분야의 주류 사상적 이념이었다는 점에서 서세 동점의 시대에 대한 연구에 있어 지금까지 유교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근대 사상사 철학사 연구가 유학에만 너무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제자 백과까지 포함해 시야를 확장한 것은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연구에 관심과 시야가 주로 유학에만 갇혀 있었는데 이 발표문을 통해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고 또한 근대 전환기에 대한 연구의 시각을 확장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된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소감을 알아같이 밝힘으로써 논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은 이제 그 제목에도 나와 있는 어떤 복고적 탐색의 한 경로, 하나의 어떤 경로라는 게 잘 어떤 경로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경향성이랄까 그런 걸 어떻게 묶을 수 있을지 제자 백가들에 대한 복고적 탐색을 그런 그와 이제 관련된 이제 의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발표하실 때 좀 읽어주셨는데 109쪽에 나오는 마지막으로 이 시기를 검토할 때 주의할 것은 각 인물이 어떤 완성된 형태의 고정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신속한 사회 해체와 신구 개념이 교차했던 근대 지식인들의 사상적 특징 하나는 불균형한 다면성이 도드라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각주에서 리쩌호우의 이제 중국 근대 사상사론을 이제 각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근데 이제 그 리처호우는 랑시차오에 대해서 얕고 잡다하여 심한 사상이 없다라고 이제 혹평을 했었죠. 물론 이제 그가 엄청난 랑시차오가 많은 분량의 어떤 저작을 남기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이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글들이 이제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중국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되는 데 있어서 거의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다, 철학자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숑쓰리, 모종산 이런 사람들 현대 신유가 철학의 이제 성구로서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랑시차오는 어떤 중국 철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중국 철학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묵가를 비롯한 제자 백가들에 대한 랑시차오의 연구들은 그와 같은 중국 철학의 비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 한국에서는 양치차오에 비견되는 어떤 한국 철학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는지, 근대 제자백과 연구들이 과연 한국 철학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인지, 제자백과의 연구가 지닐 수 있는 다른 의의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하고 잡다한 원서들 속에서 어떤 종합적인 걸 추출해 내는 게 이제 철학적 탐구가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을 좀 간추리면 어떤 하나의 어떤 경로라고 하는 것, 유교 비판에 따른 제자백과에 대한 복고적 탐색이 하나의 경로나 흐름을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일관되지 않고 파편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어떤 추가적인 설명, 어떤 배경적인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110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발표에서 유교 비판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A에서 E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하신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A와 E는 급진적 개화론자로서 전통 비판론이고 나머지는 유학 전통의 부분적인 옹호론이기 때문에 양자의 입장 차이는 뚜렷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 혹은 스펙트럼의 차이로 보는 것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분류한 위에 다른 입장의 가능성은 없는지, 예를 들어 비판과 옹호, 폐기와 보존을 넘어서 유학을 철학으로 전환시키려는 입장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본론 3장에서 유교 옹호론자들의 꼬리 자르기의 이제 희생양으로 순자라고 하는 요 이제 진단이 조금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순자 비판하는 박은신과 양치차오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박은식과 양치차오는 거의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거의 논리가 유사하다는 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박은식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양치차오의 순자간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3장 후반부에 소개하고 있는 김문현의 견해 또한 양치차오의 견해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독창적인 어떤 견해라고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 이들에 따르면 순자는 맹자와 더불어 공자 사상에 상반된 두 흐름, 종군론과 민본주의, 소강론과 대동사상을 이룬다. 이에 따르면 순자는 몸통에 대한 꼬리라기보다는 반쪽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지 않을까. 발표문에는 이 같은 순자 해석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다. 만약 순자가 공자 일의 유교의 반쪽을 점한다고 본다면 유교 구신론은 유교 옹호론이라기보다는 폐기론에 가까울 정도로 유교를 비판한 것으로 독해될 수 있다. 근대에 부합하는 사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교 전통을 절반을 잘라 버린다는 것은 거의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관자와 묵자를 이제 같이 좀 저는 그냥 섞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발표문 4장에서 117쪽 유교의 독존에 대한 신학파가 펼쳤던 점진적인 반론의 한 경로로 관자나 묵자 같은 인물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뭐 대체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유교의 독존과 신학파의 대립 그리고 유교 비판의 한 가지 경로로서 제자백과의 재평가가 어떤 여러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신구학 논쟁의 초점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분명 구한말 유림들과 개화 신지식인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있었지만 유림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서양 신학문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전혀 수용할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전통 학문에 속하는 제자백과의 재해석은 신구학 논쟁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양치차오를 비롯한 중국에서의 제자백과 연구는 중국 고대 철학의 구성이라는 규착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준의 교육론 인용문에 대해 공맹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권위를 이용하면서도 앞서 봤던 것처럼 공맹을 배우고 지켜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지는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공명이 어떤 상징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것도 제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종주는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 철학에 대해 공명을 상대화시켰지만 그럼에도 공명으로부터 나라를 자강시킬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해법의 보완책으로서 관자 등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지식인들의 제자 백가에 대한 복고적 탐색이란 유학에 대한 보완책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성경 글에 너무 이렇게 자세히 논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심히 반영해서 그 논문을 좀 더 보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답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첫 번째로 주셨던 것은 저는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전체 논리 구조가 느슨하고 챕터 간 논리적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제목에 이제 한 경로라고 했던 것은 근대 전환기 신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이 탐색을 하고 그 안에 복고적 탐색들도 여러 있을 거고 유학으로 돌아가려는 의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 제자백가에 대한 탐색도 하나의 경로가 아닌가라는 거였지. 그게 일관성이나 어떤 상호 연결 속으로 어떤 말하자면 하나의 학파를 만들듯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경로라고 말했던 건 아니었던데 이게 오해를 크게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논문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선생님께서 잘 지적하고 있으신 것처럼 당시에 보였던 아주 일관되지 않고 파편적인 어떤 것들을 걸어 모으면 일종의 말하자면 느슨한 형태의 어떤 지형도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 어떤 만약에 이들 잡지에 산발적으로 게재되었던 글들 사이를 관통하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나의 사상 체계로 간주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합적인 이론 체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셋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주 대변할 수 있는 대단한 지식인 한두 명이 그룹을 만들어서 사상계를 리드했다거나 아니면 그 당대의 시대 정신이 그랬다거나 아니면 이것은 후대에 너무 과감한 이 편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는 너무너무 서로 다른 색깔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제가 그걸 못하는 것 같고요.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의 경우는 양시차오에 비견되는 사람이 없었는가. 박은식이나 신채호나 이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있으셨지만 이분들이 이제 전집이 있는 분들이고 기사에 있는 분들은 전집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개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보다는 조망에 가까웠고 이후에 조금 사실은 해보니까 좀 몇 명은 더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유학 비판에 대한 여러 입장의 분류인데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A와 E는 급진 개한론자이고 나머지는 유학 전통의 부분적인 옹호론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이쪽 입장에서 이쪽을 보냐, 그러니까 밝은 쪽 입장에서 어둡다라고 지목하느냐, 어두운 쪽 입장에서 밝다라고 상대적으로 밝다라고 말하는 거냐랑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이들이 다 기본적으로 개화론을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화론을 가지고 유교를 비판하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비판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공장 괜찮지 않아? 그래도 주의까지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범위, 강도 이런 게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해서 나눴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조금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판과 옹호, 폐기와 보존을 넘어 유학을 철학으로 전환시키려는 입장은 다음 시기가 되면 이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은 조금 박은식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3장에 대해서는 저랑 이제 입장이 조금 다르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순자를 과연 꼬리로 볼 것이냐 반쪽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사실 주지가 사실처럼 조선조는 600년 동안 성리학을 중심으로 삼았고 주희는 순자를 극렬히 비판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희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로서 구한말에 순자는 사실은 유학의 절반이었고 순자가 순자를 비판하는 것은 유학의 절반을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종의 몇십 년 동안 버려뒀던 자식을 이게 사실은 내 핏줄이 하면서 불러들였다가 네가 감옥 대신 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영화 베테랑에서 조태호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허수아비 공격 같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의 저의 생각은 한대 이후로 예학이나 이런 쪽의 발전, 경전학의 발전에 순자가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고 순자 계파가 그쪽에 큰 지분을 갖고 있으며 사실상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성리학의 수양법이나 이런 데 순자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명시적으로는 순자는 비판당했고 거부당했고 배제당했거든요. 이 윤무학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선조의 순자 인용된 논문들을 이렇게 쭉 정리한 거 있는데 그거에도 아주 소략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요거를 이제 반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조금 저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발표문 4번에서 빨리 하겠습니다. 4번에서는 저는 이게 이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전통학문에 속하는 제자백가의 재해석이 신과학 논쟁과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다면 선생님 말씀대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뭐냐면 공맹에 대한 신학문인가를 받아들이고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맹은 더 이상 절대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요. 공맹이 절대적 지위를 상실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절대적 지위를 상실한 공맹을 보면서 그 공맹과 비슷한 수준의 시대에 살았거나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거나 비슷한 얘기를 했던 그 전통들을 다 뒤져보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때까지 소개가 안 됐지?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인데? 라고 하면서 공맹의 지위가 상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사실 이종준의 교육론도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저는 크리스찬인데 교회가 지금의 교회는 썩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교회 폐지론을 주장한다면 사실 이 사람은 교권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교리도 사랑을 얘기했고 유교 교리도 사랑을 얘기했고 예수님도 사랑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맹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종준이 공맹으로부터 나라를 자강시키는 해법을 찾았다기보다는 공맹이라도 이걸 선택했을 것입니다. 라고 공맹을 전통적 권위를 가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가지고 들어와서 이 자신의 주장을 대변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걸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토론을 진행해 주신 윤태영 선생님과 김우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주십니다. 이걸로 그 세션 2 1부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요. 정확하게 3시 15분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